자, 반갑습니다. 오늘 앙코르 대학 한국어학과 3학년 철학의 이해 5번째 시간. 자, 오늘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3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두 사람을 우리 지난 시간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 즉 스승과 제자 사이였어요. 그리스 아테네 출신으로 둘 다 아테네가 한참 또 번영을 구가하며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한 나라에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라는 또 이 신탁에 따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보다 나은 이 통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던 플라톤은 그렇게 스승이 죽고 나서는 이 아테네 염증을 느끼고 한동안을 이곳저곳 세상을 방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중년의 나이에 자기 고향 아테네로 돌아와서 대학을, 아카데미아를 열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 플라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제 3명의 3대 그리스 철학자를 배우게 될 것인데요. 배우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또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또 재밌는 또 퀴즈가 나갈 겁니다.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플라톤의 제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플라톤이 했던 말들, 이걸 치워야 되겠네요. Excellence is not a gift, but a skill that takes practice. 탁월함은 이게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Excellence. 재밌네. We do not act rightly because we are excellent.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n fact, we achieve excellence by acting rightly. 올바로 행동함으로 탁월함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함으로써 탁월함을 이루게 된다. 플라톤 사상,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데 우리의 몸 안에 깃든 영혼은 영원하다. Immortal and imperishable.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 이데아. 이게 플라톤이 가장 깊이 사고하고 추구했던 거예요. 사랑이 닿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플라톤이 한 얘기군요. For a man to conquer himself is the first and noblest of all victories. 남자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정복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고귀한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책, 크마에로 된 책이 이런 아포리즘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런 경구들, 교훈들을 모아놓은 건데, Courage is knowing what not to fear. 용기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거다. 이런 위대한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자, 누가 들어왔는데 쏜다바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해가 됩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 여기 플라톤의 이론을 비판하고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면 이 똑같은 반론, 그 반대 의견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20년 동안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다닌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플라톤이 61살일 때 60이란 말이죠. 61살 아유 혹섬 모이츠남하이 플라톤이 61살일 때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18살이었어요. The Brown Boy. 한참 젊을 때 가장 민감하고 뭐든지 또 배우고 흡수할 만한 그 젊은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 입학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보세요. 아버지는 명망 있는 유명한 이름 있는 의사고요. 다시 말해 자연과학자. 왜 자연과학자라고 그랬어요? 의사를? 자연에 대해서 살피고 또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려면 예를 들면 치유할 약이 되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에 대해서 또한 의사들은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사의 아들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구상에 시사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시사해주는 바, 다시 말해서 의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또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가깝겠다, 신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대 관심사는 생동하는 자연이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대 관심사. 플라톤의 관심사는 뭐였죠? 스승 플라톤의 최대 관심사는 자연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람도 없어지고 몸은 늙어가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뭔가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플라톤은 관심 있게 그리고 철학의 대상으로, 생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이데아. 자, 우리 집 주위에 또 닭 100마리가 있어요. 닭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닭은 병아리이고 작은 닭, 어떤 닭은 아침마다 시끄럽게 우려대는 수탉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닭은 통통해서 그리고 또 매일 달걀을 잘 낳아주는 암탉일 수 있고요. 각종 다른 닭들이 있는데 그 닭이 닭되게 하는 것. 그 닭들이 갑자기 다 죽더라도 내가 닭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닭이라는 개념, 닭이라는 이 원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데아라는 겁니다. 각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 그 이름이 지시하는, 닭이라는 이름 아니면 배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원래 그 이데아의 영원한 이 플라톤은 이 영원한 형상,
이데아에 깊이 빠져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자연 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오늘 자연 진행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자연 변화에 관심을 쏟았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스승을 반박할 수 있고 반론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학문의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플라톤은 감각세계는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감각세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이거 나중에 되면 다 변하고 또 없어질 거잖아. 여기에 신경을 쏟기보다, 우리 관심을 쏟기보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깊이 빠졌던 거고요. 플라톤은.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속에서 물고기, 개구리, 또 꽃들 연구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오직 이성, 생각하고 또 비교해보고 추측하고 또 실험해보고 하는 이런 오직 이성에만 의지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감관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또한 의지에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 두 철학자의 다른 차이를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다른 점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자, 플라톤에게서 배웠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플라톤이 시인이고 작가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은 마치 사전 같고, 사전이 뭐예요? 상세하고 무미건조. 그 대신 가장 참신한 자연 탐구가 저술의 바탕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많은 책을 썼는데요. 170여 권의 저서, 그 가운데 44가지가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이 저서가 모두 완성된 책은 아닙니다. 대부분 강의할 때 쓴 초록인데, 그 시대의 철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받아서 쓰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 문화에서 갖는 의미는 우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여러 학술어, 그리고 여러 학문의 기초하고 세우고 계통을 세운 위대한 체계 조직자였다는 겁니다. 물리학, 피직스, 자연 철학이라고 하고 자연 과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세부적인 이 물질들의 원리를, 질서의 원리를 다루는 물리학, 피직스, 살아있는 것들의 또 원리와 그것들의 특징을 다루는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회학, 이런 학문 분류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초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반론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스승을 넘어서 스승을 지나서 자연철학을 형성해냈는지. 자연철학,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 아리스토텔레스 나름대로의 세계, 철학, 사고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가운데도 만물의 변화 가운데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따라서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이데아,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원한 개념, 영원한 이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말의 이데아, 닭의 이데아, 그리고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와도 같은 감각세계의 모든 말 하나하나가 생겨난 거죠. 보세요. 플라톤은 말 또는 닭이라는 이데아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집에 달걀을 낳아주는 그 암탉보다 닭이라는 개념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새벽마다 울어서 나를 깨워주는 그 수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닭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먼저 닭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개별 닭들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하는 모든 것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하나 모든 말이 변한다. 그 어떤 말도 영원히 생존할 수 없다는 스승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형상은 그 자체가 영원 불변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 또는 닭이라는 개념, 또 가리키는 세상의 모든 닭을 가리키는 그 원래 개념, 이데아, 우리가 몇몇 말을 직접 눈으로 본 뒤에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말 혹은 형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형상, 이 형상이란 말, 이거 중요합니다. 형상. 말, 네 발로 잘 뛰는 짐승. 이 형상은 말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은 이 형상을 공유한다.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이데아론과 다른 것은, 이데아론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빵 50개를 만드는데 우리는 같은 빵 틀, 프레임을 썼어요. 그래서 모양이 같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빵이 만들어지고 나면 빵 틀과 빵은 제각각이잖아요. 다른 개체예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우리 집에 있는 암탉과 닭의 형상은, 우리 집에 있는 암탉은 이 닭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닭의 모양, 닭의 성질, 닭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닭이면서 또 그 중에 암탉으로 달걀을 낳아요. 그래서 아리스토 생각에는 이러한 형상은 사물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사물 자체에 내재한다. 사물 자체 안에 있다. 사물이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사물이 모든 짐승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의 이데아가 닭보다 먼저라는 플라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닭의 형상이란 각각의 닭 속에 내재하는 닭이 고유한 특징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는 암탉은 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처럼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고 이런 형상, 이 닭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닭이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계속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한 견해를 대강 살펴보았어요. 플라톤이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감각하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데아 세계 및 사람의 영혼 속에 실제하는 원형적 존재의 반영이라고 간주하였는데 비해 잘 보세요. 원형적 존재의 반영.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닭을 보고 있어요. 닭의 그 이데아를 내 안에 있는 닭에 대한 특징,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데아가 배 교수님의 이데아가 닭의 이데아를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된다. 닭이 닭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은 자연적 대상의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감각하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또 달걀을 낳으면 만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플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표상과 보여지는 것과 실제 세계를 혼동하는 신화적 세계상이 아직 사로잡혀 있다.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다니, 반론할 수 있다니, 비난이 아니고요. 학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관 속에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의식 속에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플라톤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즉 이데아 세계에 먼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데아의 세계, 원형이 없으면 또 실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말에 원래 근원되는 개념이 없이 실제로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스승에 대해서 반론하죠. 아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의 닭,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닭, 괜히 사물을 2배로 늘려놨네. 에? 그래서 이 플라톤 우리 스승님은 참 이 닭 수만큼 또 그 많은 이데아를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놨네. 그러면서 보세요. 닭의 이데아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실제 우리 집에 있는 닭을 보고 닭의 이데아 원형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닭을 보고 또 다른 닭을 보고 원형을 생각하는 것은 제3의 이 모사라는 겁니다. 말로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말로 닭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제3의 말의 모사라는 거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관념의 형태로 존립하는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 또 우리가 닭이라면 여러분 유치원에서 혹시 학교에서 닭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요? 대충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닭에 대한 이데아예요. 근데 그 모든 이데아는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닭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닭에 대해서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칠면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칠면조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에겐 선천적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각적 표현을 서로 다른 무리와 종류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이 능력을 통해 돌과 식물, 동물과 사람, 말과 가재, 그리고 새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선천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이란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 그렇지만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 이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 채로 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없이 그저 음식이 그렇게 공급되고 아무것도 보고 느끼고 있지 못하고 그런 채로 자라난다면 어떤 개념 알 수 있을까? 엄마, 아빠, 가족 이런 개념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지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만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그 개념을 품게 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유관념. 원래 우리 어린 아이에게 말이라는 관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봤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해서 봤든지 TV를 통해서 봤든지 봤기 때문에 말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말의 특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이런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맞아요. 이게 더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합당하게 들려요. 계속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자신의 철학의 관계를 밝힌 후 현실은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낱낱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형상과 진료의 통일인데요.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고 형상은 사물의 특성을 나타낸다.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고 진료, 또 형상은 특성. 보세요. 닭이 푸드득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그 날개짓, 꼬끼요 하는 울음소리, 그리고 알을 낳는 것, 달걀을 낳는 것, 이건 닭의 형상입니다. 닭의 특징이잖아요. 닭의 형상이란 닭의 특성이며 또한 닭이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닭이 죽어 울음이 그치면 닭의 형상도 없어지고 닭의 진료, 우리 닭고기 먹잖아요. 죽은 닭의 고기.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어요.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진료가 자신 속의 가능성을 현실하기 위하여 실현하기 애를 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답다, 참 멋진 사람이다 라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다. 아하, 가능성, 뭘 할 수 있는데 현실성의 상태, 즉 실제로 뭘 하게 되는 것.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요. 잘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청중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별개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진료가 있으면, 몸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가능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비유가 있네요. 옛날에 한 조각가, 스컬럽터가 화강암, 좋은 큰 돌을 다듬으려고 지금 끌과 망치를 들고 있어요. 한 손님이 그 조각가를 찾아와서 뭘 찾으세요? 뭘 보고 계세요? 물었어요. 그랬는데 조각가는 기다려봐. 며칠 후에 소년이 찾아왔어요. 조각가는 며칠 사이에 그 화강암, 단단한 그 돌을 깨서 멋진 말 한 마리를 조각해냈어요. 소년은 이야기하죠. 아저씨, 그 속에 있는 말이, 그 속에 말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조각가는 그 화강암 덩어리에서 어떻게든 말의 형상을 보았어요. 말의 형상을 보았어요. 말의 모습. 계속해서 말의 모습을 쪼아대고 잘라내고 해서 말의 이제 모습을 드러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화강암 덩어리 속에 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었다. 가능성. 자연 만물은 특정한 형상을 실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특정한 가능성.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바나나 나무. 그런데 그 나무의 잎이 꺾여서 여러분 도시락을 쌀 때, 또 음식을 쌀 때 포장지로 이쁘게 바나나 밥, 그 다음에 이 바나나 구이 이런 거 할 때 또 이 바나나 잎으로 싸가지고 또 숯불에 굽잖아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암탉이 달걀을 낳았어요. 달걀은 우리 아침 식사에 계란, 달걀 프라이, 달걀을 또 삶은 것 또는 오믈렛이 돼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달걀이 거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달걀 안에는 당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한다. 사물의 가능성, 또 사물의 한계, 이게 다 사물의 형상, 즉 우리의 특징에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진료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살아있는 유기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닭의 형상은 닭의 울음소리, 날개짓, 알을 낳는 것들이지만 돌의 형상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닭이 울지 않듯 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생각하고 고민한 것. 자연 세계 안에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인과 고혈과. 원인과 결과. 보세요. 제 사무실 창문이 깨져 있어요. 창문이 깨졌다는 것은 누군가 돌을 던졌기 때문이고요. 내가 운동화 멋있는 걸 샀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 운동화를 꼬매고 만든 장인이 있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 속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이라고 부른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목적 원인. 자, 목적 원인. 그 한 예를 풀어볼까요? 자, 오늘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수증기가 냉각되어 물방울로 응고하고 그러게 되면 무거워져서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진료 원인, 즉 비의 재료의 원인은 혹은 진료 원인은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거기에 수증기, 구름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작용하는 원인이 있어요. 즉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 구름처럼 떠 있는 게 물로 뭉쳐져서 떨어질 수 있는가? 작용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뭉쳐진 수분은 이 물방울은 무게가 있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형상 원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여기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진료 원인, 또 작용 원인, 형상 원인. 자,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의 본성이고 물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진료, 즉 비의 재료이고 원리인 이 수증기가 대기 중에 있었다는 진료 원인, 그리고 이게 갑자기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냉각된다. 작용 원인. 그리고 그 모든 물방울 땅에 떨어진다. 질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 이유를 덧붙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데 빗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설명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방울 하나에도 일종의 삶의 과제와 의도를 부여했다. 삶의 과제.
어떤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허. 아리스토텔레스 삼라만상 세계 모든 것에는 있는 한 목적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오, 이런 생각들. 식물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고요. 망고가 열고 이제 사과가 열리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하, 아하. 요즘 현대 과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분과 습기는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 필요 조건 충족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그 설명에 오류,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과일나무는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이 주장이에요. 현재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의 눈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성, 이것은요, 잘못된, 좀 너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사람의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마침 비가 내렸다고 해서 비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잠시 쉬고요. 우리 5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날 겁니다. 자, 5분 후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